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스타들의 불법 도박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아이돌 그룹 초신성 출신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 씨와 성재 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에 충격을 준 데에 이어 S채널 공채 개그맨 출신 최재욱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던 지난 20일 수다맨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개그맨 강성범 씨가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진 것. 최근 연예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도박설의 진실. 풍문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예계가 때 아닌 도박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개인 채널에서 충격 단독 강성범 필리핀 원정 도박 폭로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에 나오면서 이 강성범 씨의 도박설이 제기된 겁니다. 방송 찍고 개그맨 강성범 씨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를 만큼 대중의 관심이 정말 컸었는데요. 개인 채널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성범 씨의 원정 도박설을 얘기한 건가요? 네, 일단 이 개인 채널에 따르면 최근에 강성범 씨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강성범 씨가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어서 얼마나 안면이 있으면 필리핀 게임장에서 사회를 보겠느냐라면서 이 필리핀 원정 도박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강성범 씨가 필리핀 카지노의 VIP다라고 언급을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원정 도박설이 일파만파 커지자마자 강성범 씨가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 언론 매체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그 카지노에 간 건 맞아요. 근데 왜 갔냐가 중요한 건데 필리핀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 행사장 자체가 지하에 있는 카지노인데 여기서 행사 사회를 봤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쇼를 하는 무대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산 것일 뿐 본인은 도박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강성범 씨는 이제 필리핀 카지노 목격담에 대해서도 이제 부인을 했는데 카지노가 있는 곳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지노에 있는 필리핀 가수들 노래하는 걸 들으러 가서 거기서 목격담이 나온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차에 방문했을 뿐 카지노에서 도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카지노 VIP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이 필리핀 카지노 VIP설에 대해서도 강성범 씨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요. 강성범 씨는 아내가 준 2, 3만 원 가지고 카지노를 한 게 어떻게 원정 도박이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도박을 하고 다녔으면 지금 이렇게 다닐 수가 없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 그리고 카지노 VIP설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2, 3만 원이면 소액 도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돈 액수에 관련해서 뭐 도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르면요. 일시적인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뭐 한두 번 정도의 소액의 금액을 건 정도로는 일시적인 오락으로 보는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도박 논란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운데요. 모쪼록 사실 여부가 하루빨리 밝혀져서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틀 뒤면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풍문쇼 식구들은 명절 어떻게 지낼 계획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 추석 때는 집콕해야죠. 그렇죠. 근데 집콕하기에는 사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요즘 계속 전화 오세요. 내려올 수 있니? 아니면 집에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사실 추석 전날이. 그러니까 저희는 늘 엄마 생신이어서 추석날은 늘 가족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지역마다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너무 좀 재치 있는 현수막인데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재치 있다 이거. 재치 있다. 그럴 수 있어. 올해 말고 올해 보자꾸나.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정말 어르신들이 먼저 뭐 샵 비대면 추석, 샵 집콕 추석 뭐 이런 걸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또 다시 확산됐다가 또 잠잠해질만 하면 확산됐다가 이러니까 최근에 본 것 중에 한 지자체에서 붙인 현수막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옵니다. 불효자만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대단하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오지 말고 아이디어다. 그냥 각자 집에서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천재인가? 저도 그 문구도 봤거든요. 네. 용돈은 계좌이체로. 명절 용돈은.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시부모님이 다 중국에 계시죠? 예, 중국에 계세요. 예.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같이 시어머니도 같이 계시다가 추석은 이제 아버님하고 시아버님하고 같이 보내신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작년 뭐 결혼한 이후부터 항상 중추절 추석 때는 중국에 가서 보냈어요. 중국도 이제 추석을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중추기에 이래가지고 이제 중추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해서 항상 결혼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보냈었는데 올해는 이제 갈 수가 사실 없죠. 예. 왜냐면 이제 가면은 또 격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냥 친정 식구들과 그냥 간소하게 편안하게 이제 근데 올해는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네. 신나셨네요. 편하네요, 아주. 신나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 웃네. 입꼬리 강대가 막 아니라고 올라가네요. 하는데 입꼬리가 나오나요? 할 일이 없잖아요. 잘 됐네요. 신우이가 몇 명이었죠? 승리가 셋이요. 뭔가 차려야 되는 음식도 엄청 많아요. 16가지 차려야 되거든요. 중국도 전부치고 이런 거 하나요? 전부치고야 어마어마하게 붙이죠. 밀가루 뭐 몇 푸대를 갖고 막 만두 만들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포대요? 네, 네. 사람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밀가루 포대를 갖고 오세요. 이만한 거에다 밀가루 올해는 정리해야 되겠다. 정말 올해는 안에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이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전국 남편분들이 정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아내분들 그 명절에 고생하는 거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진아 씨한테 얘기해요, 가서. 왜 맨날 영상 편지를 보내요? 이거 같이 보려고요. 명절에 이거 같이. 아, 부분 같이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할게. 옷은 알아주세요, 며느리들이. 명절에 비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얼마나 힘든지, 우리 며느리들. 또 온다, 또 명절이면 또 진짜 온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알아주세요. 예, 함소원 씨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연예계의 평상시는 물론이고 명절엔 더더욱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스타들이 있다고요. 결혼 생활 중에 너무 많이 아내의 속을 썩여서 이 명절조차도 길을 펼 수 없는 사고뭉치 남편들의 얘기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 주인공의 아내분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이거 함소원 씨 아니에요? 인형이다, 인형. 아니, 누구 닮았는지 너무 예쁘다, 진짜. 기억을 못하고 잘 몰랐다가 이번에 저 사진이 공개되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인가 인형인가.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팽현숙 씨의 32년 전 모습인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렇게 큰 눈과 인형 같은 외모의 팽현숙 씨, 당시에 개그계의 오드리 헵번이라고까지 불렸다고 네. 하는데 근데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방금 하신 말씀처럼 지난 3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32년 동안 최양락 씨랑 사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최양락 씨가 사실 그 옛날에 개그 꽁트 보면은 그 남과 여라는 꽁트에서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역할이었죠. 나는 봉이야라고 하면서 매일 본인은 나가려고 하고 그랬던 최양락 씨가 왜 팽현숙 씨에게 꽉 잡혀 살게 됐는지 숨은 이야기를 조사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당시에 개그 왕제와 이제 최고의 미녀 개그우먼이 만난 거예요, 사실.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나 좀 보면은 최양락 씨는 1981년 제1회 M채널 개그 콘테스트를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팽현숙 씨는 1985년 K채널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는 87년도 K채널 유머 1번지 남과 여라는 코너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코너에서 두 사람이 커플로 열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최양락 씨가 후배였던 팽현숙 씨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럴만도 하죠. 그 당시에는 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반하고도 남죠. 자, 최양락 씨가 사실은 뭐 개그계의 황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이디어 천재시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선배와 후배의 그 관계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규율이 굉장히 있었죠. 네.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뭐 커플 연기를 펼쳤다 하더라도 어려운데. 개그계에서 연인이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요. 사실 맨 처음에 최양락 씨가 처음에 좀 반했을 때요. 너 아니면 죽는다고 고백을. 근데 팽현숙 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양락 씨가 너무 차갑게 돌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걸지 않고 너무 이렇게 삐져가지고. 상처받았구나. 네. 그래서 팽현숙 씨가 그때부터 너무 나를 미칠 정도로 불편하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밀당을 좀 하셨구나. 잘 된 거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최양락 씨 성격을 잘 아는 팽현숙 씨가 정말 고민 끝에 결국 그래 이 한 몸 바쳐서 끝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애 끝에 1988년 10월 1일 최양락 씨 27살, 팽현숙 씨가 24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와, 일찍 했다. 아니 뭐 저는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스윗할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사람 불편하게 해서 억지로 고백을 받아내는 뭐 거의 그런 얘기 아닌가요? 얘기만 들어보면 뭐 개그를 포기하지 못해서 개그맨 하려고. 예. 근데 어쨌든 32년이 지난 지금은 전세가 확실히 역전된 것 같긴 해요. 팽현숙 씨를 혼내고 괴롭혔던 최양락 씨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내의 구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막상 가정을 꾸렸는데 최양락 씨가 가정보다는 개그 그리고 술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팽현숙 씨가 혼자서 가정을 지키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그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최양락 씨의 원칙도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당시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현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무대가 뭡니까? 야간업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양락 씨의 그 딱 신념이 있었는데 나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무대에만 선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행사 안 한다. 행사는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고가의 이 출연료를 주는 뭐 어떤 행사도 다 이제 마다하셨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입은 낮고 개그 짜는데 시간은 또 몰두를 많이 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자꾸 사람들 술 마시고 후배들 술 사줘야 되고. 최악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팽현숙 씨가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이제 집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고요. 아이고. 최양락 씨가 한참 방송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얼굴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이 개그가 흐름이 있더라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꽁트 위주의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는 버라이어티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94년에 S채널의 좋은 친구들의 초대 MC를 맡아서 당시 쟁쟁했던 이봉원, 정원관 그리고 남희석 씨까지 같이 5년 동안 진행을 했대요. 그런데 1998년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본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 술로 마음을 달랬다고 하는데 98년이면 시기적으로 IMF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드리기 송스럽지만 제가 그 당시 좋은 친구들의 후임 MC로 맞아. 저도 사실은 그때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최양락 선배님의 후임 자리라 그 당시에 진짜 그 큰 자리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부담도 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양수리에 네, 그렇죠. 예, 카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뵈러 가면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마트에서 양주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종류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그래서 사갖고 갔더니 넌 양주가
종류가 뭐 있는지도 모르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모르니까. 그게 선물용으로는 잘 안 하는 그냥. 예. 근데 저는 그때는 모르니까. 너 진짜 순진하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제작진이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윤 선배님도 저를 달래주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였지만 어떤 분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게. 근데 박성호 씨는 뭐 그 앞뒤 상황을 알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들어갔던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히 제가 정말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최양락 씨한테는 첫 메인 MC 자리였어요. 근데 5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첫 정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애틋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방송 생활 최초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통보로 프로그램을 그만둬야 하는 하차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충격이 컸고 또 그 여파로 다른 프로그램까지 잦은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예계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1999년 2월 도망치듯이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떠났다고. 와, 생각보다 그러면은- 충격이 크셨네요. 예, 그러면 준비에도 없던 그냥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이민을 호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럼 아무런 준비 없이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정말 녹록치 않았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1998년 10월에 프로그램 하차하고 이듬해 2월에 이민을 갔으니까 불과 4개월이거든요. 준비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지금처럼 정보가 많을 때도 아니에요.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후배의 도움으로 낡은 집을 구하고 그리고 애들 학비 내고 그리고 1년치 집세 내고 생활비까지 내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꽤 오래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최양락 씨가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굉장히 저렴한 고기가 있어서 그걸 얼른 사서 뭐 갈비찜을 해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 고기가 게 사료용 고기였다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그죠? 굉장히 저렴한. 그 최양락 씨가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내가 어쩌다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면서 타양살에 지쳐서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얘기만 들어도 뭐 최양락 씨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특히 함께 따라간 가족 팽현숙 씨도 진짜 고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도 잘 하시지 못하고 또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니까요. 결국 아내 팽현숙 씨는 스트레스성 피부 질환까지 앓았다고 하고요. 팽현숙 씨가 당시 호주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최양락의 일은 그저 늦은 밤까지 온돌도 없는 차가운 거실에 앉아 개그를 짜는 게 전부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맴짓.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개그만 개그를. 짜고 있으면 아무리 개그 황제라 그래도 속이 진짜 막 타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죠? 네, 호주 생활 6개월 차죠. 그러니까 1999년 8월에 팽현숙 씨가 짐을 먼저 이렇게 싸면서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최양락 씨도 바로 알았다라고 하면서 짐을 챙겼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때부터 이 집안의 주도권이 최양락 씨에서 팽현숙 씨로 옮겨가는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최양락 씨의 천재성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절치부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팽현숙 씨의 내조까지 더해지니까 이 레전드 코너가 탄생한 거죠. 알까기. 알까기. 야, 알까기 진짜 재미없는 멘트인데 그거를 몸으로 살리신 거야. 맞아요. 알까기 이러면서 그거 진짜 개그계의 레전드였어요. 그것보다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때 최양락 선배님의 헤어스타일. 대박이죠. 정말. 저는 가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머리였더라고요. 전 아직도 당시 최양락 씨 하면 그 스타일. 서태지 머리라고 유명했잖아요. 서태지 머리. 네, 맞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 그러는 것 같은 사람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알까기 하면서 웃음이 빡 터지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최양락 씨가 중간에 이렇게 머리를 딱딱 털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여성분들 때 되면은 머리 한번 잘라볼까, 단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발병을 퇴치하는 짤로 아주 유명한. 맞아요. 제가 진짜 그 사진 보고 단발병 몇 번 퇴치했거든요. 그럼요. 맞아, 진짜 맞아. 자를까 싶다가 그 사진 보면 나 자르면 저렇게 되겠지 생각 들면 다들 마음이 꾸준히로 자르지만 자르고 나면 최악나게 된다 이런 얘기. 맞아요. 실제로 손재재 씨가 원래 귀국할 때 그 머리 스타일이어서 그게 나중에 최양락 머리라고 불리게 된 건데 네. 이 머리 스타일 자체도 팽현숙 씨의 제안이었다. 덕분에 캐릭터가 한층 더 살았었거든요. 예. 이 부창부스 정말 개그 황제의 아내답습니다. 진짜 최양락 씨의 이 단발머리는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알까기로 대박이 났는데 팽현숙 씨는 계속해서 외식 사업을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뭐 최양락 씨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사실 뭐 박성 씨처럼 또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팽현숙 씨가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사업을 합니다. 뭐 호프집부터 해서 오리고기집,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2006년에 순댓국집을 오픈했는데 이게 초대박이랍니다. 이 팽현숙 씨의 순댓국집은 14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체인점을 운영 중인데요.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시고요. 팽현숙 씨가 2018년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하루 매출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댓국집의 하루 매출은 1,000만 원 넘는다. 성공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 진짜 결혼도 너무 잘하셨네요. 자, 최양락 씨가 호주 이민을 끝내고 알까기 이렇게 이의 적용기를 맞으면서 이 성향도 180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이 아내 팽현숙 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은 무조건 다음날 집에 들어갔는데 정신 차리시고 나서 이제는 늦어도 새벽 3, 4시까지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간다고. 세대 시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 제가 하면서도 세대 씨가 양호하진 않은데 그 전에 비해서 양호해. 다음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마음 예. 잡았네. 조금 더 일단 외박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최양락 선배님이 워낙 술 좋아하셔서 이 술자리에 저도 최양락 선배님한테 술 얻어먹고 그랬는데 정말 재밌으시고 술자리에서가 정말 따뜻하게 대했다가 잘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너 때문에 내가 그만뒀었지? 이 얘기 했다가 수홍이만큼 순진하고 착한 애가 어딨니? 네가 사줬던 양주인데 한 잔 먹어봐라 그랬다가 너 진짜 마트에 이거밖에 안 팔았니? 진짜 근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요. 들었다 놨다. 진짜 두 분이 정말 과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팽현숙 씨가 이혼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늘 왕처럼 굴던 최양락 씨가 갑자기 이 이혼 선언에 손과 입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이 결혼 생활 동안 그리고 선배로 있었던 이 동안 처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한 통 써놓고 집을 나가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 엄마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행복을 빌어. 근데 너무 짜네. 그런데 이 편지를 봤는데 팽현숙 씨가 맨날 그 사제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막 밖을 나돌고 이 집에서 왕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이 인간 나 아니면 누가 챙겨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그 모습이 또 너무 작아 보이더래요. 그래 이거는 내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팽현숙 씨가 그냥 화해를 먼저 청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팽현숙 씨도 최양락 씨가 그냥 영혼의 동반자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잘 만나셨어요. 왜냐면 최양락 씨는 아직까지도 전혀 그냥 개그만 아시고 아무것도 순수하세요. 모르시고, 진짜 예. 순수. 진짜 그냥. 어쨌든 두 분 선배님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 하면 요즘 이분도 화제입니다. 자칭 70대 누님들의 슈퍼스타라고 불리우는 개그맨 김학래 씨. 이 선배님도 정말 사연이 많으시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학래 씨 역시 아주 유명한 개그맨 부부인데 네. 개그우먼 임미숙 씨랑 네. 1990년에 결혼해서 올해 딱 30주년 네. 맞았죠. 그래서 최양락, 팽현숙 씨에 의해서 개그맨 부부 2호가 됐는데요. 네. 저 말입니까?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학래고요. 저는 개그맨 임미숙입니다. 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예요.
최근에 임미숙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30년 만에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김학래 씨가 외도를 하고 도박을 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폐쇄된 공간에 오래 있기가 힘들어서 비행기 타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임미숙 씨가 30년 동안 해외여행 한번 못 갔다고. 근데 결혼하면 정말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도, 도박, 빚보증. 근데 이제 불과 1년 만에 외도하고 도박을 한 사실을 이제 2가지를 하셨네. 임미숙 씨가 알았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이 임미숙 씨의 충격 고백에 김학래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구절절 사실이고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 뒤로 반성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보듬었고 아내도 용서한 일이고 더 잘 지내보고자 꾸준히 노력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자극적인 단어만 보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을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당시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방송에서 그냥 당당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감정의 고를 다 이겨내고 지금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김학래 씨의 이 외도 그리고 도박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정말 융당폭격처럼 며칠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임미숙 씨가 미우나 고우나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이 과오에 대해서 모두 옛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안 그런다. 나 남편 귀엽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대인배 면모를 보여서 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자기? 빨리 와, 재밌게. 인생은 재밌게. 그 방송에 함께 나온 그 최양락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학래 씨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김학래 씨가 나오고 한 방에 정리가 됐다. 최양락은 양반이었다고 하더라. 고맙다라는 뜻밖의 감사를 전해서 정말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김학래 선배님이 따뜻하세요. 네. 그 점잖으시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임미숙 선배님 있죠. 엄청 미인이셨죠. 정말 예쁘셨어요. 네. 되게 귀여우셨어. 약간 소녀 같은. 네. 그러면서도 얼굴은 귀여우시고 예쁘신데 톤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미녀 개그우먼. 진짜 미녀 개그. 네네네. 임미숙 씨는요, 유머 1번 진화, 또 쇼 비디오 자키 등에서 미녀 개그우먼으로 각광을 받고 정말로 주변에 흠모하는 남자 개그맨들이 꽤 많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김학래 씨가 차지하게 됐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걸 좀 알아보니까요.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금산 씨가 먼저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김학래 씨가 더 선배니까 상의를 한 거죠.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연애 상담. 그렇죠. 하다 보니까 김학래 씨가 딱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주변 평판도 좋고 임미숙이라는 사람이 참 괜찮네. 이만한 사람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항상 남녀를 연결시킬 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김학래 씨는 정확한 중재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경애 씨였대요. 이경애 씨가 워낙 임미숙 씨랑 친하기 때문에 잘 좀 연결 좀 시켜줘라고 해서 만나게 됐고 결국은 교제 끝에 이 9살 차이 나는 개그맨 2호 커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은 그 당시에 김학래 선배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많았어요. 굉장히 그 훈남이셨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인기도 되게 많으셨고. 점잖으시고 젠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지 않아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아까 함소원 씨가 얘기하셨던 결혼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기억하시죠? 설마요. 아까 도박, 외도는 뭐 임미숙 씨가 직접 언급했다고 하셨는데 설마 여기에 빅보증까지 서셨으려고 그렇지. 아니겠죠. 설마. 그랜드 슬램. 3개 다 했습니다. 네. 일단 김학래 씨가 빚보증을 서게 돼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 3가지 모두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빚보증을 서게 된 계기는 사업을 하면서 이게 빚보증을 서게 된 거예요. 사실 그 95년도에 김학래 씨, 임미숙 씨 부부가 피자 가게를 이제 열었는데 그러면 오빠는 사업해서 몇 번 말아먹었어? 처음에 그 일산에 피자집을 만들었어요. 있었어. 원당에. 원당에. 자기 건물에다 피자집을 한 거야. 1층에. 근데 그때 막 피자 막 이게 바람이 붐이 불어 있을 있었지. 때인데 큰 유명 브랜드가 하나 덜커덕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그래서 했다가 망했지.
그러다가 이제 뭐 레스토랑, 고깃집 뭐 운영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경제 이제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김학래 씨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기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증을 쓰게 되면서 2000년 초반에 무려 빚이 60억 원. 그 당시에 60억 원이면 엄청날 텐데요. 예. 60억이면은 그 빚을 갚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으신데 현재는 다 갚으신 상태인가요? 지난 2003년에 김학래 씨가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빚이 있는 상태에서 24억의 빚을 내서 중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이 중식당이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이죠. 10년 만인 2018년경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김학래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절미 탕수육이 큰 인기를 끌면서 현재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중식당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게다가 이미 빚이 60억 원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투자금 24억을 빌려왔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럼요. 김학래 씨는 정말 임문식 씨를 그냥 평생 모시고 받들고 사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요. 김학래 씨 역시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아내는 나와 이때까지 함께 살아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주고 내조를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라면서요. 지금은 자신이 임미숙 씨의 명령이라면 집안일부터 짐꾼까지 뭐든 다 하는 일명 학데렐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학데렐라. 전 여러분들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김학래 씨가 이렇게 밝힙니다. 또 나는 이제 아내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한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도 종종 잘못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각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각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각서를 100장 넘게 썼다고 아니,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각성 굉장히 계속 쓰는 건데. 그리고 그 많은 각서를 임민숙 씨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방송할 때마다 그걸 그렇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중간에 황소원 씨가 계속 각서 너무 중요해.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이혼할 때 너무 조언을 중요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진아 씨하고 쓴 각서가 있습니까? 몇 장 정도 되죠? 진아 씨 제가 몇 번 쓰게 했는데 진아 씨한테 진아 씨가 이제는 안 써? 이제는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써요. 알아서 스스로 종이 갖고 와가지고. 근데 최근에 그 김학래, 임미숙 부부 아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서 좀 찾아봤더니 아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네. 진짜요? 맞아. 되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유전자가 되게 얼굴이 잘 있어. 섞였네요. 지코 닮았네, 지코. 그게 실제로 방송에서 임미숙 씨가 내가 김학래 씨랑 이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내 아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그럴 적이 만도 있거든요. 하면. 개그맨 부부 1호, 2호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3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호? 이봉원, 박미선 부부. 이봉원 씨도 이래저래 박미선 씨 속을 그렇게 쏘였습니다. 네, 두 분은요, 1991년 S채널 개그 프로그램 웃으면 좋아요에서 철없는 아내에서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93년에 이봉원 씨가 30, 그리고 박미선 씨가 26일 때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아내로서의 고충이 시작된 거는 그 후로부터 6년 뒤인 1999년부터였다고 해요. 최양락 씨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잠깐 방송계를 내려놨을 때 호주로 다 가족들대로 이민을 가서 많이 고생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봉원 씨 같은 경우는요, 박미선 씨는 떼어두고 나홀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서 아내분의 속을 박박 긁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활발하게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일본 유학을 간다고 해서 당시 개그계는 물론이고 연예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봉원 씨가 그 일본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참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연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에 3년간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1999년도에 3년간 유학 생활을 했으면요. 꽤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이게 혹시 박미선 선배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단 처음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이봉원 씨가 하던 고깃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던 파트너가 이 유학비를 대주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이 고깃집이 사정이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5개월 후부터 유학비로 보내줬었던 이 자금이 끊기게 됐었고 결국 전부 박미선 씨가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게 있습니다. 유학비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봉원 씨가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덕션 운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데요. 2002년 후배 개그맨 김구라 씨를 영입을 해서 프로덕션을 차렸지만 1년 반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이봉원 씨가 하신 말이 사업 실패로 진 빚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타격이 큰 사업이었고 김구라 씨가 이 프로덕션을 나가자마자 뜨기 시작해서 봤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공교롭게도. 근데요, 그런데도 이봉원 씨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도 연기학원이나 카페 등 여러 사업들에 손을 댔는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걸 시작할 때도 박미선 씨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된 다음에 여보, 내가 이렇게 해왔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족족 다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모든 사업 실패로 진 빚이 당시 기준으로 7억 원. 8년 전이니까 정말 큰 돈이겠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요. 네. 매월 이자와 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900만 원씩이었다. 와, 어떡해. 이게 이자만 주는데 한 달에 막 500씩 들어가는 거야, 이자만. 그러니까 와, 너무 답이 안 나오더라고. 원금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오픈했어요, 애엄마한테. 이거 도저히 못 갚겠다. 제 이름은 된 게 없으니까 집이 애엄마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집담보로 은행에다 좀 갚아라. 대출을 해달라. 오픈해서 빚이 7억이 있다. 자, 집담보를 해라. 그때 뭐래요? 애엄마가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 그냥. 그래서 박미선 씨가 그 무렵에 섭외 들어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선 씨가 당시에 이제 남편의 빚을 알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다. 그때는 사업을 하도 말아먹어서 우스갯소리로 국수도 안 말아먹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원 씨의 빚은 다 갚은 상태인가요? 네, 지난 2014년도죠. 무려 10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봐, 결국 그 부인 돈으로 갚은 거 아니야. 그 박미선이 다 갚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분들이 계세요. 이봉원 씨 말에 따르면 빚부터 갚자는 생각으로 방송, 야간 옥소, 행사를 하면서 10년 동안 빚을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한 부분은 맞는데 아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빚을 갚은 건 아니다. 박미선 흡혈귀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이봉원 씨가 자신의 빚을 갚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업을 끊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화면에서 봤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만할 만도 한데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대셨어요. 2018년 8월에 짬뽕 전문점 중식당을 오픈을 한 건데 사실 그동안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생기고 뭔 하면 안 된다는 확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본인이 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을 한 건데 홍석천 씨도 아시겠지만 셰프가 사장이 되고 어느 정도 요리에 대해서 알아야지 실패률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본인이 식당 경영부터 요리 실습까지 하면서 이 중식당을 굉장히 열심히 일궜다고 해요. 메뉴도 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철저하게 사업 준비를 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미선 선배님이 걱정을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봉원 선배님은 이번 사업 역시 아내 박미선 씨에게 말하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 대체 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미선 씨가 아주 걱정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개업 이후 하루에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실제로 박미선 씨 개인 방송에서 이봉환 씨의 짬뽕집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짬뽕집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박미선 씨는 이런 이봉환 씨에 대해서 기왕 시작한 거 그냥 잘해보라고 격려해줬다. 그랬더니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면서 남편을 묵묵히 응원해준다고 밝혔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서포트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 이름도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연예계에서 금술이 좋기로 유명한 부부 아닌가요, 이 두 분? 네, 말씀하신 대로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이 부부, 바로 이재룡, 유호정 부부예요. 네. 이분들의 만남은 91년 그 드라마 옛날의 금잔디로 돌아가는데요. 극중 연인으로 만나서 실제로 2년 열애 끝에 95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요. 현재는 슬아의 1남 1녀를 둔 올해 결혼 25년 차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의 첫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고 해요. 왜죠? 유호정 씨가 촬영장에 30분 지각을 하고 그러니까 선배들은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제 파트너 역인데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안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매일 촬영이 있을 때마다 집 앞으로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 좀 이상한데요? 약간 핑계 느낌. 핑계 아닌가요? 이상합니다. 옛날에 금잔디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집 앞으로 그렇게 데리러 가셨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재룡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 큰일 났어. 네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건 처음부터 좋아한 거야. 맞아요. 마음이 맨날 없게. 데리려고 하고 끝나는 날 고백한다는 건 이거는 유호정 씨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상대 배우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데 그거를 이재룡 씨가 연기도 같이 해주고 뭐 중국길 메이트도 같이 하고 밥도 사주고 좋아하니까. 드라마를 또 추천까지 좋아하니까. 드라마, 그러니까 네.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에 있는데 그걸 추천해줘요, 유호정 씨를. 그것 때문에 유호정 씨가 굉장히 주연급으로 이제 스타가 됐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인기바늘에 오르면서 자신을 잘 챙겨줬던 이재룡 씨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챙겨주는 다정한 선배였던 이재룡 씨가 어쩌다가 그렇게 사고 뭉친 남편으로 언급이 된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네. 술. 아유, 그놈의 술 때문입니다. 술이 문제야, 이재룡 씨가 정말 연예계에서 소문난 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신혼 초에는 조금 참을만도 한데 이때부터 술을 마시고 유호정 씨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하루 걸러 하루. 그냥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정말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 게 절친 윤다운 씨가 치맥집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때 한 달 중에 31일을 출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머. 직원이네요. 직원이에요. 직원도 그렇게 안 가고 그랬는데. 휴일도 반납한 직원. 네. 네. 그러니까 술사랑이 엄청난 거죠. 이재룡 씨가 약속을 어기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뭐 극단적인 조치라도 좀 취하셨나요? 반성문이나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해요.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게 남자들 어쩔 수 없이 통과 의례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자발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서는 되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받았어. 각서로 넘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술은 몇 번만 먹고 몇 시까지는 들어오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는 게 없대요. 결국은 똑같은 거의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 각서에다가 날짜만 바꿔 적어가면서 인꼬부부로 사실 사주더라고요. 꼭 막 지장 같은 거 찍게 하잖아요. 뭘 보이냐고요. 다 어기는데. 꾹 누를 때 진짜 마음에 거의 도장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꾹 누르죠. 많이 누르셨나 봐요. 네, 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유호정 씨가 이제 하도 이재룡 씨가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현관 키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안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아파트 벤치에서 자고 계셨다고. 속이 터져. 입 돌아갑니다. 화가 난다. 10년 넘게 반성문과 각서를 받은 유호정 씨도 대단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꿋꿋하게 술을 매일 마시러 가는 이재룡 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술을 너무 자주 많이 마시면 건강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좀 약간 실수할 수 있는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 와이프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이 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는데요. 지난 2003년입니다. 이재룡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당시 경찰이 왔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고 면허 취소를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 8월입니다. 술에 취해서 볼링장 이 입간판을 망가뜨린 거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을 했고 또 사과를 해서 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술이 원수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도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재룡 씨가 뭐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데 사람에게도 돈까지 빌려줍니다. 저런. 실제로 이제 이재룡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게 꽤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권을 아내 유호정 씨에게 자진 반납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재산의 모든 명의도 아내 유호정 씨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혼 초 때부터 이재룡 씨랑 유호정 부부가 서로 이제 별거를 한다 이런 풍문이 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정말로 이혼설이나 별거설, 불화설이 좀 많이 돈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엔 진짜로 이재룡 씨가 별거를 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건데 신혼 초였대요. 뒷머리를 좀 드라이로 펴달라고 아내한테 부탁을 했는데 서투니까는 면박을 준 거죠. 그런 것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유호정 씨도 욱해서 들고 있던 빗으로 딱 때렸다. 싸움이 커진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고 뒷머리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호정 씨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결과적으로는요. 이재룡 씨가 찾아간 거죠. 그래 무릎을 꿇고 집으로 모셔왔다고 하는데 머리를 밀었어야 돼요. 왜 뒷머리를 펴달라고 그러십니까? 저처럼 머리를 밀었어야 돼요. 혼자 알아서 합니다. 사실 내 무릎에 굳은 살이 가득하다. 무릎을 꿇고 산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잘못을 할 때마다 아내 유호정 씨에게 내가 죽일 놈이지. 난 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넌 내 인생의 로또야. 라고 하면서 잘못을 싹싹 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동료 배우들의 증언도 이어졌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 같이 술 드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연예계 주당으로 유명한 김민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수님한테 무릎을 많이 꿇어서 주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윤태영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룡 형님이 사고를 치면 형수님이 CF 하나를 더 찍어 오신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재룡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유호정은 나의 미래라고 말해 로맨틱 가이로 변신한 적이 있다고요. 이 말만 들으면 장르가 로맨스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생존 게임 서바이벌입니다. 여기 모든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어서 나의 미래는 유호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유호정 씨가 부동산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적이 있어요. 2006년에 이 서울 강남 소재 주차장 부지 61억여 원을 주고서는 삽니다. 그리고 2008년, 2년 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부부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데 현재 시가가 300억 정도 되거든요. 300억 정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아내는 나의 로또다라고요. 당신을 만난 건. 그게 진짜였네요. 진짜 로또네. 또 1등이 요즘 15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차익을 봤을 때 한 16번 정도 거의 매년 로또를 맞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의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까지 유호정 씨가 아니 무릎을 꿇으실만 하네요. 네. 두 분이 진짜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호정 씨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호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재룡과 결혼하고 싶다. 대신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재룡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동안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완벽한 복수인데요. 자, 유호정 씨처럼 남편 때문에 젊은 시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여배우가 또 있다면서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분의 설명하는 수식어는 다양합니다. 일단 젠틀맨, 욕 연기의 1인자. 어떤 분일까요? 젠틀맨이면 이제 싸이 씨가 젠틀맨인데 근데 욕 1인자면은 혹시 그 젠틀맨이다. 젠틀맨이다. 어우, 잘한다. 김수미 선생님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아이, 뭘 봐. 아침부터. 1971년도 23살의 나이로 M채널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연예계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수 정훈이 씨의 소개로 남편분을 만났다고 하네요. 정훈이 씨와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다고 해요. 김수미 씨가 젊었을 때 정말 이국적으로 맞아, 한미모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건지 그때부터 2년 동안 아침 저녁을 거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셨대요. 구애를 하신 거죠. 근데 김수미 씨의 이상형은 좀 차분하고 좀 성실한 스타일의 남자인데 이상형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분이 그럼 결혼식 전날까지만 내가 전화하겠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김수미가 딴 남자랑 결혼했다는 소식 들리면 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문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열정남이에요. 열정남이죠. 약간 매력 있는데?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열렬히 구애를 하셨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피해 다니던 김수미 씨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신 거죠?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수미가 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나 이 세상 사람 아니다라고 아들이 선언을 했잖아요. 네. 예비 시어머니였죠. 찾아갔대요, 김수미 씨.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혼을 시어머니가 먼저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직 철이 없다. 유복자인데 그러니 한번 데리고 살아보겠냐. 근데 돈은 벌 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그 말과 인품에 반해서 아, 이런 시어머니라면은,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가 키운 아들이라면은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작 3번밖에 만나지 않고 1974년에 26 나이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시어머니 인품을 보고 결혼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김수미 씨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의 이제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조실 부모했고 대학도 못 나왔고 연예인이라 절대 안 된다라는 상처를 받을 만한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시어머니는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 이후에도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 편을 들지 않고 며느리 편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진짜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러면 직접 만나보고 이제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진짜 움직일 법하죠. 근데 김수미 씨가 아니면 막 죽겠다던 그 사랑꾼 남편은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고 뭉친 남편으로 돌변한 건가요?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변했다고 해요. 심지어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첫째 아이를 가진 거죠. 그런데 임신 3개월째부터 이 남편으로 인한 소갈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이게 임신 3개월 때는 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예요. 이때부터 진짜 태교에 힘써야 되는 시기인데 김수미 씨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신 거죠? 김수미 씨뿐만이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분노 폭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무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고. 김수미 씨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신 거죠? 김수미 씨뿐만이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분노 폭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무려 6개월 가까이 집에 전화도 없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집에 안 들어.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이면? 이 정도는 무슨 사고. 그럼 사건이 이유가 있을 정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새내기였던 김수미 씨가 당시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정말 이거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그 정도 급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 난 것이 아니냐, 혹시 좀 알아봐 달라라고 조사를 부탁할 정도로 정말 연락이 아예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분 6개월 동안 결혼을 안 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면서 외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 번은 이 남편이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거를 친구분이 보고 제보 전화를 했대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남편분을 보고 들고 있던 파리채로 남편을 막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남편분의 이 이야기가 정말 히트입니다. 나 내일도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그 맞은 자국 안 보이게 아래쪽 때려달라고. 밑에 때려, 밑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우픈 상황이죠. 기가 막힌데요. 젊은 시절 김수미 씨의 남편은 외도 중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정을 챙기는 대신 밖으로 돌면서 잦은 외도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김수미 씨가 한 방송에서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남자는 실컷 놀게 둬야겠다. 포기를 빨리 결정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자식을 택했다. 애들 잘 되는 거 보고 살다 죽으면 됐다는 옛날 할머니들 말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덧붙이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풀어놨습니다. 네. 정말 그 마음을 다잡고 살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도 때문에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면서 부동산 문서까지 내주면서 그래 이혼해라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는 어머니가 못한 거 내가 이 사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 위기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고비를 잘 이겨온 김수미 씨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김수미 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들려줬던 얘기인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운 거예요. 전형적인 스토리죠. 예. 그런데 이리저리 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김수미 씨는요, 전원일기의 일용업리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주변 동료들한테 몇백만 원씩 꿔서 계속 구멍이 난 데를 메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전원일기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김혜자 씨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 왜 돈 꾸면서 나한테 얘기는 안 하냐. 추잡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얼마 필요한지 말해 하면서 본인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건네줬대요. 근데 김수미 씨는요, 왜 그 당시에 보세요.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로 아이들 구호 활동 많이 갔잖아요. 만약에 언니가 가서 거기서 잡히면은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내가 언니 살릴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도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도와줬던 것 같고 실제로 김수미 씨는 이 돈도 다 갚았다고 해요. 그래요? 너무 멋진 우정이네요. 그런데 그 김수미 씨가 남편분을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김수미 씨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난 1998년에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시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본인이 사랑하고 기댔던 분이었는데 당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정말로 현실 감각을 많이 잃었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결국 정신과 치료, 종교적인 신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한 건데 이 무너지는 김수미 씨를 보면서 드디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제는 이 아내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옆에서 헌신적으로 보살피면서 김수미 씨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줬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남편분이 어렵게 철이 들고 나니까 김수미 씨는 또 남편이 이제 와서 다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충격 고백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남편분이 다름이 아니라 심근경색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 가지러 가는데도 천천히 간다. 그걸 보면 불쌍하다. 솔직한 말로 데이트라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만나서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잠깐 만나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멋을 내고 그러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아픈 남편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무리 사고뭉치 남편이어도 가장 힘든 시기에 아내의 곁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 누구보다 애틋한 그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그만큼 위기의 순간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타 부부들의 사랑과 정, 각자의 방식대로 상대를 배려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모든 부부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예계를 대표하는 스타 가족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한 스타 패밀리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 패밀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9월 한 방송에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굉장한 화제를 모은 배우 정경호 씨의 집안입니다. 정경호 씨가 이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당시 응원차 아버지인 정을영 PD가 먼저 나왔고요. 뒤이어서 바로 이분이 등장합니다. 정을영 PD의 연인이자 배우인 박정수 씨가 함께 모습을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촬영장을 방문한 이제 박정수 씨가 정경호 씨를 향해서 우리 아들이 연기를 잘하는데 예능감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친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서 새로운 패밀리 스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경호 씨의 아버지인 정을영 PD는요, 지난 1986년 K채널 드라마 2화의 월백하고를 시작으로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부모님 전상서, 내 남자의 여자, 무자식 삭팔자 등을 연출한 스타 PD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을영 PD는요, 배우 박정수 씨와 12년째 공개 열애를 하면서 정경호 패밀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PD랑 배우다 보니까 두 분도 이제 작품을 하다가 만나시게 된 건가요? 정을영 PD와 박정수 씨가 함께 작품을 출연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사실 오적교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목욕탕집 남자들, 청춘의 덫, 부모님 전상서 등을 집필한 김수현 작가. 이 드라마에 이제 박정수 씨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때 김수현 작가 소개로 정을영 PD를 소개를 받게 된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요, 지난 2008년 초에 한 여성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정을영 PD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배우 박정수와 좋은 만남뿐 아니라 친한 친구로서도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2007년에 박정수 씨가 갑상선암이 발병을 해서 투병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시기에 정을영 PD가 곁에서 큰 힘이 돼줬다고 해요. 이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연인이신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정식 혼인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 같지 않으니까 사실혼 관계에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한 시기를 딱 찾긴 힘든데 대충 어느 정도부터였을지 가늠할 만한 일은 있었어요. 김부선 씨를 통해서였는데요. 2012년에 본인이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정을영 PD에게 호감을 표했더니 그때 내 아내가 박정수다, 같이 살고 있다라고 김부선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왜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택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박정수 씨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재산을 합쳐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결혼 생활보다는 동거 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유쾌하게 밝혔다는 건데 아무래도 아들도 유명 배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시선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 보면 셋이 그냥 한 가족으로 너무 잘 지내잖아요. 우리만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정경호 씨가 성인이시기도 하지만 2012년도였으면 정경호 씨가 한창 배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때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박정수 씨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정의령 PD와 박정수 씨의 열애 보도가 나자 기자들이 두 사람의 열애에 대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정경호 씨에게 많은 전화를 했었는데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열애 보도에 좀 조심스러워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당시 정경호 씨의 뭐 반응이나 입장은 알려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뭐 두 사람이 모자지간처럼 잘 지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수 씨하고 정경호 씨 뭐 정말로 뭐 친근한 모자지간처럼 방송에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박정수 씨가 정경호 씨에게 아들이라고 하고 정경호 씨도 박정수 씨에게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8년도죠. 정경호 씨가 출연한 5채널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마지막 회에 박정수 씨가 카메오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경호 씨가 박정수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엄마, 마지막 회인데 한심만 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씨가 흔쾌히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정경호 씨는 아버지가 그 드라마계의 정말 유명한 스타 PD시고 또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데뷔 50년 차이자 정말 연기파 배우 박정수 씨잖아요. 정경호 씨 본인도 배우고 굉장히 이제 연기파로 유명한데 혹시 이 부모님께 약간의 어떤 연기 지도를 받았다든지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두 사람은요 연기에 대한 일절 어떤 조언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정 PD가 원래 아들이 배우가 되는 걸 반대했었다는 일화는 유명한데 예를 들어서 K채널 탤런트 공채에 합격을 하니까는 정의령 PD가 불합격시키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2004년에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정경호 씨가 출연을 해서 그때 이제 신인상 후보로 올랐었거든요. 그때 절대 신인상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신인상 수상에 실패했을 정도로 이 아들의 배우 활동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엄하게 키웠네. 역차별 아닌가요? 그러네요. 예. 당시 드라마 이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최고 시청률이 29.2%가 나올 정도로 초대박. 뭐 초대박이죠. 정경호 씨가 뭐 토스타 최윤 역할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아빠가 아들의 신인상을 막은 거예요? 아니 도움을 통탁을 이상하지 않을 사실은 판에. 그 정을영 PD 성격이 굉장히 대쪽 같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들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신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드라마 PD니까 뭐 어떤 후광을 후광을 받거나 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끔찍히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신인상은 딱 인생에 한 번인데 정경호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놓쳤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억울하거나 서운할 법도 하거든요.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정경호 씨는 술만 마시면 아버지에게 왜 그러셨냐 라면서 토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경호 씨는 아버지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업계에 일을 하고 있으니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연세에 좋은 드라마를 만드시고 노력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밝히면서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은 꼭 함께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정경호 씨가 소녀시대 멤버 수영 씨하고 9년째 열애를 이어가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이건 시상식을 방불케 할 만큼의 화려한 스타 가족의 탄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명절날 이 스타 패밀리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연기파 배우 윤식 씨와 그의 장남인 배우 백도빈 씨 그리고 며느리인 정시아 씨. 야, 특히 이 백윤식 씨의 며느리 사랑이 각별하시거든요. 네, 백윤식 씨의 며느리 사랑에 앞서서 남편인 배우 백도빈 씨와 정시아 씨의 러브 스토리 역시 만만치 않게 달콤하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두 사람은 2008년 공포영화 서바이벌을 통해서 연기자 선후배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냥 선후배로 평범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백도빈 씨가 촬영 현장에 오면 정시아 씨에게
아로마 오일이야. 이러면서 아로마 오일을 쓱 주고. 갑자기? 이거 먹어. 이러면서 갑자기 과일을 쓱 주고. 갑자기? 뭐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꽁냥꽁냥 두 사람이 썸을 타던 중에 백도빈 씨가 정시아 씨에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번 보라고 이제 DVD를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쯤 백도빈 씨가 정시아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영화가 러브스토리였다고. 이 사람은 이 영화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 결혼 기사를 제가 썼었는데 사실 백윤식 씨의 반응을 다들 되게 궁금해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일까 했는데 정시아 씨 자체가 보면은 되게 도회적인 이미지만은 되게 순하고 착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능 무한걸스에서도 보면은 엉뚱한 매력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백도빈 씨뿐만 아니라 백윤식 씨까지 굉장히 흡족해하는 며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되게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고요. 결혼 후에는 일남 일녀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다정하게 화목한 스타 패밀리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윤식 씨가 슬아의 아들 형제가 있다 보니까 며느리 정시아 씨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며느리의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윤식 씨가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결혼한 다음에 신접살림을 백윤식 씨 시아버지 댁에 차렸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계속. 그게 모시고 살았어요. 네, 모시고 살았고요. 그만큼 굉장히 관계가 돈독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정시아 씨가 되게 활동을 일찍 시작해서 음식 솜씨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양한 채소로 라면을 매일같이 끓여드렸어요. 다양한 채소로. 영양소를 계속 바꿔드린 거죠. 근데 묵묵히 백윤식 씨가 드시기만 하니까는 아 라면을 다행히 좋아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날은 내가 라면을 원 없이 먹어보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톤을 내부자들의 그 백윤식 씨 톤으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때 갑자기 섬뜩했어. 그렇죠. 정시아 씨가 아주 크게 뭔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백윤식 씨하고 정시아 씨가 사이가 좋다라고 느낀 부분이 두 분이 술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술 친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쉽지 않은데. 부러운 관계. 네, 두 사람이 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백도빈 씨가 술을 아예 안 마신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정시아 씨 입장에서는 술은 내가 마시고 싶은데 애들이 있고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게 좀 나가서 마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 시아버지인 백윤식 씨에게 술 한잔 하실래요, 아버님이라고 해서 종종 그렇게 술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두 분은 이제 와인을 즐겨 마신다라고 하고요. 시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연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상담을 또 주고받는 사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백윤식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며느리 사랑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워낙에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데다 나도 입맛이 좋아서 뭘 만들어주든 잔소리하지 않고 잘 먹는다라면서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시아 씨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꼈던 게 보통 보면은 동료 연예인이나 이제 그 동료 친구들이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제 커피차나 간식차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작년에 백윤식 씨가 정시아 씨에게 커피차를 보내셨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정시아 씨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아버지의 사랑이 한결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며느리 사랑뿐만 아니라 손주 사랑도 대단하세요. 결혼 후에 준우 첫째 아들 낳고 그리고 서우 딸을 출산했는데 시아버지 입장에선 100점 며느리죠. 손자, 손녀를 다 안겨줬으니까. 근데 백윤식 씨가 아이들, 손주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직접 아이들 장난감을 다 일일이 소독하시고 유치원 픽업도 직접 나가시고 그야말로 손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연기 구단께서 그때부터는 가사 도우미를 연기한 게 아니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백도빈 씨에서 한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주로 아이들은 누가 보나요? 그러면은 백도빈 씨는 아버지가 주로 보십니다. 대답을 했을 정도로 백윤식 씨가 정말 손주들을 예뻐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시다. 그 덕분인지 이제 아이들이 할아버지 백윤식 씨를 정말 많이 따른다고 해요. 특히 이제 아들 준우 군 같은 경우 할아버지랑 떨어져 있으면은 할아버지 잘 계시냐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안부를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백도빈 정시아 씨의 아들 준우 군이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장래 희망이 감독 겸 배우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3대가 스타 패밀리로 거듭날 백윤식 씨의 패밀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 패밀리는요, 진짜 연예계 끝판왕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스타만 7명. 7명이요? 아니, 뭐 대가족인가 봐요?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노사연 씨 패밀리. 와. 유명하지. 다 같이. 우연히. 아, 연예계 대표 스타 패밀리 하면은 노사연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사연 패밀리 가족 구성원을 한번 조사해봐 왔습니다. 아, 좋아요. 아, 오랜만에 안경 나오네요. 걸지 못하고 꽂아야 되는 안경. 이해 가. 노사연 패밀리에는 노사연 씨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978년 노래 돌고 돌아가는 길로 데뷔한 노사연 씨를 시작으로 남편 이무송 씨가 계시고요. 네. 그리고 1991년 노사연 씨가 참가한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왕을 수상할 때 눈물을 흘리는 리액션이 주목받으며 방송인으로 데뷔한 노사연 씨의 친언니 누구죠? 노사봉. 유명하죠. 후화. 노사봉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사연 씨의 어머니의 동생, 즉 노사연 씨의 이모는 밤안개로 유명한 가수 현민 씨입니다. 맞아. 몰랐어. 마지막으로 노사연 씨의 어머니의 7째 동생의 아들인 이종우 사촌은 배우 한상진 씨고요. 그리고 현민 씨의 첫째 아들 가수 고니 씨와 둘째 며느리 원준이 씨까지 그야말로 연예계 대표 스타 군단 집안이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노래를 좀 했는데 다들 가족들이 넌 우리 집안에서 노래를 왜 그렇게 하니? 뭐 이럴 것 같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연예인이 없는 집안에서는 그래도 대접받는데 여기는 뭐 발에 치이는 게 연예인이니까 웬만큼 두각을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 집안은요, 네. 예능 집합소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웃긴 분이 배우 한상진 씨잖아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네.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예능을 배운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말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예능감이 아주 충만한 집안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진 씨가 저도 만난 방송했는데 엄청 웃겨요. 배치 있어. 그런데 그 집안에서 못 치는 안 거예요. 웃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면 진짜 입도 뻥도 못하게 생겼어요. 노사연 씨 집안이 예능 집합소인 진짜 이유는 바로 혹독한 트레이닝 때문입니다. 아니, 뭐 실제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코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노사연, 이무송, 현미 씨, 뭐 가수 집안이잖아요. 가수가 많다 보니까 연휴 때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박수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든 노래를 불러야 돼. 박수가 끊기 전에 노래 안 부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재밌겠다. 예. 끝날 것 같아요. 다 너무 잘 부르시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야, 돌아가면서. 예.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노사연 씨를 보면 굉장히 성격이 유쾌하고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할 말 다 하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능감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집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한상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들 중에서도 노사연 누나의 끼가 톱은 아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평범하다. 지금도 연예인 대기 인원만 8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기 인원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도 데뷔를 하려는 그 욕망에 가득 찬 분들 계시다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소속사의 연습생들보다 더 치열하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월말 평가처럼 계속 가족들 사이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능감보다 더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튼튼한 위장인데요. 예, 왜? 아시겠지만 노사연 씨의 유명한 어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밥 한 줄은 껌 씹는 것과 같다. 들어보셨죠? 샵 최고. 그러니까요. 그냥 살면서 한 번도 배부름을 느껴본 적이 없다. 배고픔은 알아도 배부름은 모른다. 예. 그리고 과로로 쓰러진 적은 없지만 과식으로 쓰러진 적은 있다. 이거 재밌다.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튼튼한 위장을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옛날에 노사연 씨 무슨 방송 마시고.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술을 못해요. 못 마십니다. 라고 하면서 없어서 못 마셔요. 하면서 맥주를 이렇게 드시던데.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어록 많죠.
아니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무송 씨한테 듣기로는 처가 식구들이 이 모닝 삼겹살을 먹으면서 야 점심은 뭐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신대요.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네, 그런데 이런 노사연 씨의 집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뭘까? 말일까요? 천천히 먹어라. 아, 그냥 체하겠다. 체할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노사연 씨의 집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뭘까? 말일까요? 천천히 먹어라. 아, 그냥 체하겠다. 체할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배부르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금지어야 해요. 배부르다는 말. 배부르단 말이 뭐 수치인가요? 그럼 어떡해. 그렇게 먹어도 괜찮겠어? 걱정이야. 요즘 조금 입맛이 없네. 이게 이쯤 되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아니, 이 노사연 씨 집안의 그 장가간 이무송 씨는 어떡해. 적응을 잘 하신 건가요? 이무송 어떻게 씨. 된 건가요? 네? 이무송 씨. 이무송 씨랑 노사연 씨가 94년 초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이무송 씨가 해외파니까는 파티문에도 굉장히 네, 익숙해져 네, 네.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딱 봐도 서글서글한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누구보다도 아주 잘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본인은 결혼 초기에 제대로 이제 중심에 앉아본 적도 없고 항상 구석에가 좀 서 있었대요. 왜냐면 저는 현미 선생님이랑 좀 방송을 여러 번 해봤는데 목소리가 정말 쩌렁쩌렁. 근데 노사연 씨도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싸우는 분위기인가?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밥상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함수원 씨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화안 난 거예요. 지금. 화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부 싸움한 줄 알고 기자들도 잘못 착각해서 기사를 쓰는데 싸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대화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잘못 일상적인 했습니다. 대화구나. 구석에 서 있었다는 게 왜 이렇게 웃겨? 가족인데. 당시 그 처갓집에 대해서 이무송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시끌벅적한 처가 분위기를 보고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내 노사연이 말을 못할 정도로 내가 말을 많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처갓집에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연예계 스타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안전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지난 2015년 10월 19일부터 함께한 풍문호드로쇼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저도 3년 정도 이 자리를 지켰는데요. 예. 방송하면서도 사실은 저의 동료 연예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변도 해야 되고 뭐 중립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불편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가 뭐 인생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정말 같이 하시는 기자님들이나 우리 동료 여러분들, 특히나 홍석천 씨 또 제 친구인데 막 정말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맙고. 네. 홍석천 씨도 한번 1회부터 하셨잖아요. 네, 저는 1회부터 259회까지 완주하셨네요, 완주. 네, 빠짐없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만큼 풍문쇼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곧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풍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이 풍문으로 들리는 거에 대해서 진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풀어왔는데 풀어야 될 게 또 생기면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스타들을 만나면서 네. 좋은 일로 간 적도 있지만 좀 어려운 일 때문에 간 적도 있거든요. 흔쾌히 인터뷰해주신 우리 스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현지 씨가 너무 좋은 게 항상 네. 똑같은 고만고만하게 거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고만고만하게 딱 발전을 하지 있잖아요. 않습니다. 요 자리에.
한 올라오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힘들어. 이걸 못 이루고 가네요. 배려입니다, 배려. 네. 자, 이분들과 함께 언젠가 더욱 새롭고 재미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풍문노도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